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경합성,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하나는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내서 생산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그냥 거저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책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볼게요. 자, 무임승차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봤던 사멜스 모형이나 린달 모형 같은 경우는 각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해서 진정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그거는 솔직하게 자발적인 교합 모형이라 하는 게 솔직하게 자신의 선호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공공재 특성상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사람들은 공공재 혜택, 편익은 누리려고 하는데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은 안 내고 혜택만 보려고 해. 어쩔 수 없죠. 사람의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 공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편승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비용은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려고 해요. 없이. 거기 나와 있는 혜택만 편승하려고 합니다. 혜택만 편승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행위가 바로 뭐다? 공짜를 좋아하는 프리라이더 문제라고 합니다. 프리라는 게 이제 대가 없이 공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용재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 없어요. 사과가 1,000원인데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뭐 그냥 안 파는 거야,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선호를 왜곡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 그러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왜곡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볼 여지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거기 나와 있는 구두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나만 손해라니까요. 오케이? 반면에 지금은 공공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공공재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이렇게 혜택을 편승하고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배제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제 불가능성이 바로 하나의 공공재 특성이기 때문에 자신은 필요함에도 필요 없다고 뻥을 치고 무임승차 이렇게 할 유인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다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단락 거기 볼게요. 사람들이 무임승차 시도하려고 한다면 사멜슨 모형이나 린달 모형에서 적정 수준, 최적 수준이죠. 최적 수준에 미달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생산 공급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방 주식회사, 경찰 주식회사 이런 거요. 되잖아. 국방 주식회사 민간에서 만약에 한다 할게요. 삼성, 현대에서 국방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민간의 시큐리티 산업도 있긴 하지만 그걸 다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공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죠. 요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한다 해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내고 우선 선호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게 생산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강제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선호를 파악하고 강제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걸 동원해서 생산 비용을 걷어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게 되는 그런 것들 바로 현실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가설일 뿐 이렇게요. 야,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이렇게 언제나 무임승차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요. but 현실에서 보니까 행태경제학인 거죠. 현실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태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땐 야,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항상 그렇게 하나?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 말씀을 드렸어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행동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적정 수준에 비해서 과소 생산 공급되고요. 그로 인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가능성의 존재 한번 볼게요. 협상 가능성의 존재. 아니, 지금 이게 용의자의 딜레마,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필요한데도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적인 상황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오케이? 요게 이제 분석하는 게 게임 이론의 모형 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공공재에 대해서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뻥을 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는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상태, 균형에 갔는데 더 나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가능한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홍수 방지 시설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나면 다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요. 김 씨와 박 씨가 있고요. 홍수 방지 시설을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 씨, 박 씨 이렇게 있죠. 거기 보니까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에 전략이 있고요. 부담을 한다.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박 씨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담을 한다.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이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보수, 페이오프가 거기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한 마을에 김 씨와 박 씨가 홍수 방지 시설을 과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했을 때요, 비용을 1,000만 원씩 부담을 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해서 홍수 방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홍수 방지 피해액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만 부담을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홍수 방지 시설이 만들어지면 완벽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혜택이 750만 원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둘 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만들어지지도 않고 당연히 혜택도 없습니다.
자, 보수가 거기 보시면 500 나와 있는데 왜 이게 500인지를 살짝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써놓고 할게요. 750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 750 이렇게 있고 여기는 빵빵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 500이 발생했어요. 그럼 박 씨가 부담했을 때 김 씨도 부담하게 되면은 홍수 방지 피해액이 1,500만 원 거기 이득을 얻게 되고요. 비용 부담은 1,000만 원 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500 이득을 얻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는 박 씨가 부담을 했어. 근데 김 씨는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아예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혜택 750만 원을 보지만 돈은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750이 혜택이고요. 얘는요, 박 씨가 부담을 안 했어. 근데 김 씨가 부담을 했어. 앞에 게 김 씨의 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김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0만 원 냈는데 혜택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750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 돈은 1,000만 원 내서 이렇게 마이너스 250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보수 행렬에 따른 순편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게임 이론에서의 우월 전략과 내시 균형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박 씨가 부담을 했어. 그럼 김 씨 입장에선 부담을 하지 않으면 750이고요. 부담하면 500이야. 요게 더 크죠. 요걸 선택할 거고요. 자, 박 씨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김 씨가 부담하게 되면 마이너스 250인데 부담 안 하면 빵입니다. 마이너스보단 이게 더 낫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 씨 입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김 씨가 이제 부담을 했어. 그럼 박 씨 입장에서 봅시다. 부담하면 500인데 안 하면 750이니까 750 선택을 할 것이고요. 전략을. 만약에 김 씨가 부담하지 않았어. 박 씨가 부담하면 마이너스 250인데 부담 안 하면 빵 아니겠습니까? 빵이 더 낫지요. 이렇게. 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보면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김 씨는 어떻게 돼요? 밑에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요. 박 씨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게임에서 홍수 방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각자의 더미넌트 우월 전략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월 전략이다. 이 경우는 또 둘이 우월 전략은 둘 다 부담하지 않고 그 상태가 되니까 우월 전략이 있고요. 그때 균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우월 전략 균형의 요 우월이다 라고 하면요. 자,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볼까요? 김 씨 입장에서 봤을 땐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 표현 있죠? 관계없이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이게 이제 바로 우월 전략 균형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도 쭉 보시면은요. 쭉 나와 있는데 우월 전략 균형 우선 요거 돼 있고요. 내시 균형은 여기 보시면 체크가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게 내시 균형 아니겠습니까? 우월 전략 균형은 다 내시 균형 전략이 됩니다. 내시 전략 균형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빵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협조해서 더 나은 상태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11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므로 이 게임의 균형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전혀 돈을 부담하지 않는 홍수 방지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둘이 잘 협조를 하게 되면 죄인의 딜레마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500, 500이라는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촉이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상태로 개선이 가능한데 상대를 믿지 못해서 500, 500으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파리토 개선이잖아요. 근데 상대를 믿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죄인의 딜레마다 용의자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진정한 프리라이더가 뭐야?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를 리빌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표출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표출 안 하고 그냥 무임승차하면 자기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아니, 거짓말 해봤자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선호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수요 표출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표출 기구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시장이 공공재 배분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공공부문이 이 일을 맡게 되더라도요. 무임승차 경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한 아예 필요 없어야 하긴 좀 그렇고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소하게 표출하게 되면 적정 공공재 공급 수량보다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 공공재의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이라고 쓸게요.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그렇죠? 무임승차 경향이 존재하고 자신의 공공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요. 과소하게 뭐 표출하거나 그래야 자기가 이득 아니겠습니까? 아, 저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득을 취할 요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걸 고민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디맨드가 선호 아니겠습니까? 선호를 드러내는 거예요. 리빌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레퍼런스 참고 있으니까 그거 더 보실 분은 하시되 여기서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12페이지. 자, 우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한 공식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볼게요. N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각각에 대한 선호를 표출했어. 자, value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가치, 두 번째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가치 이렇게 돼서 i번째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n번째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가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선호를 다 표출하세요 한 다음에 이 Z가 이제 공공재 공급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공공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편익의 합 여기서 비용을 뺀 거 그걸 순편익이라 하죠. 그래서 이걸 다 서메이션 합니다.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거기 식 나와 있어요. 4-7씩 나와 있죠. i가 첫 번째 사람부터 n명까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고 v 공공재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요. 그럼 이게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편익을 다 합한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공재를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적 공공재 수준을 Z 스타라고 할 때요. 공공재 한 단위당 C1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요. C에다가 Z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약간 시계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게 편익을 다 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 편익이고요. 이게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낸 거. 이걸 약간 우리는 순편익이다, net benefit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max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공공재 생산의 결정 방식은 사람들이 보고한 공공재 가치에 기초해가지고요. 공공재에서 나오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Z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 순편익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 요거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정직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 하면은 최적 공공재 생산 수준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조세를 부과해서요. 자기가 진정한 선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제2번째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제2번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2라고 쓸게요. 제2번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2번째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람이 거기 보시면 내야 되는 세금을 tax J라고 이렇게 쓸게요. 얼마나 냅니까? 이런 방식을 가지고 결정해요. 제2번째 사람은 공공재 관련한 생산과 관련한 총 전체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적 생산 수준에 맞춰서 이게 총 비용에다가 각각에 대한 거기 편익을 다 합해요. 근데 여기 제2번째 사람의 그 선호는 빼요. 요걸 뺀 나머지. 자, 그래서 거기 식을 잘 보시면 I가 1, 2, 3, 4로 가는데 J는 빠집니다. N번까지 다 이렇게 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I번째 사람에 대한 편익 이걸 다 할 때 J는 빠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보시고 뒤에 G 나와 있는 건 약간 임의 함수로 뭐 조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잘 보시죠. 여기서 G J번째 빠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선 대회 같은 거 할 때 자신이 뭔가 아는 사람이다 그럼 정실 인사나 점수를 줘가지고 막 점수를 높여주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요. 전략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전략적인 행동을 하니까 야, 너의 의견은 빠져. 제2번째 사람이 세금 내는 거는 네가 얼마나 내는 거는 너의 선호하게 무관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는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4-8식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표출한 공공재 선호에서 제2번째 사람이 표출한 선호만을 제외하고 제외라는 거 잘 보시죠. 제1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도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크기는 남들이 표출한 선호에만 의존할 뿐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는 무관하게 표현 있으시죠? 무관하게 그러니까 J가 자신의 선호를 어떻게 표출하던 자기가 내는 세금은 관련 없어. 그러니까 뻥쳐봤자 얻게 되는 이득의 유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는 그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는 무관하게라는 말, 그 표현을 잘 보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얻게 될 이득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히려 이득도 보지 못하고 손해까지 보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 수요 표출 기구 하에서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는 게 우월 전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어차피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이거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되는 거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없어지니까 J는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우월하다,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선 아이디어만 살짝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대표적인 클라크세라고 얘기합니다. 클라크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의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단락 가보시면요.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을 표출하는 방법이 요거 외에 또 뭐 다양한 방법이 거기 각 레퍼런스 밑에 각주에 뭐 뮤얼러의 교수의 뭐 논문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건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요 정도 아이디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출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고요.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한번 보시면 아니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수요를 약간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공공재와 사용재 사이의 보완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공공재와 사용재의 보완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용재의 보완성. 아니, 우리가 공공재를 이용하다 보면 또 약간 사용재가 같이 결합해서 보완적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소비자가 사용재에 대한 표출한 선호를 통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다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아니, 어떤 국립공원을 이용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게요. 뭐 등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장비를 자꾸 구입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장비를 많이 하면 많이 거기서 편익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 정부가 이걸 제공했더니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얼마나 구입하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용재를 구입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국립공원을 많이 이용하는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런 방법은 사용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게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임승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래? 요거를요, 행동경제학자들이, 행태경제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걸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 줄 볼까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경제학에서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적인 인간, 이걸 상정하죠. 마지널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럴 때는요, 공공재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당연합니다. 근데 야,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타적이지 않고 좀 비합리적인, 이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그런 인간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느 게 맞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행태경제학에서, 뭐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긴 했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경제학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태경제학은 요거,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고 반대로 해요. 이타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요러지 않나? 예, 요렇게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재 게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재 게임. 자, 여기서 114페이지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어떤 사람들의 이제 실험을,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실험하기는 그렇겠지만 어떤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실험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관찰합니다. 오케이. 행동을 관찰해서 이 행동에 여러분 자신의 선호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학에서 잘 아시다시피 나는 사과랑 바나나 중에서 사과가 좋아. 근데 막 손이 바나나로 가면 이건 병원 가봐야지. 뇌에서 좋아하는 거랑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거꾸로 선호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어떤 게임들이 있었나 몇 개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공재 게임 이론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게임의 어떤 사례라고 할까요? 사례. 네, 요걸 한번 보니까, 자, 이 실험에 어떻게 이 실험을 설계했는가, 그게 하나의 이제 또 굉장한 연구 논문이 될 수가 있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10장의 토큰을 배정받습니다. 토큰을 돈이라 해도 되고 10장, 거기 보시면 표를 받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전부 자신이 갖기로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를 자신이 가져요.
자신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일부는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어요.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바구니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실험이 끝난다라고 하면요. 자기가 갖기로 선택한 거, 요거는 장당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당 10,000원. 요거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재에다가 이걸 만약에 돈을 넣었잖아.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장당 5,000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10,000원을 요거는 나만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공재에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장당 5,000원인데 5,000원을 취득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내가 5,000원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5,000원씩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모두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남들이 얼마나 받던 이건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토큰 10장을, 표 10장을 자신의 소유에 넣으면 1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할 텐데 그게 바로 무임승차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마우웰 에임스라는 학자가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무임승차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가설을 약한 형태와 강한 형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 실험을. 자, 강한 형태의 무임승차 가설은 뭐냐라고 하면 스트롱이네요. 강한 형태의 프리라이더 문제야. 무임승차. 네, 요거를 살짝 한번 보니까 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 하려 들기 때문에 공공재가 자발적 기여에 의해서 전혀 생산되지 못하는 거야.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무임승차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모두가 무임승차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자, 약한 이거는요. 약한. 그러니까 무임승차 경향을 좀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형태의 무임승차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무임승차가 나타나고요. 모두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무임승차 경향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발적 기여에 의해서 생산된 공공재가 근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발적으로 공공재 생산도 공급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공공재 생산에 기여는 하지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는 과소 생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다르게 하면서 실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마웰, 에임스 연구 이렇게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거 가끔 뭐 TV에서도 요걸 가지고 상황 가지고 실제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 번의 공공재 게임을 해봤더니 무임승차 가설이 번번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이제 기각되는 거와 성립 안 되고 약간 부분적으로 살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115페이지 가보시면 자신에게 배정된 표의 40에서 60에 이르는 부분을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으로 평균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때 공공재에 투자하는 게 가능한 한 빵 이렇게 되는 게 강한 이건데 대략 어떻게 해요? 40%에서 한 반 정도는 60% 정도는 이 공공재의 돈을 뭐 투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한 형태의 공공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아니 왜 자기가 모두 다 가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부분적인 공공재 투자하는 거에 돈을 집어넣는가 봤더니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임승차하는 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소소한 그쵸, 이게 돈이 만약에 10억이고 100억이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10장이면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갖고 아유 내가 저 쪼잔하게 저런 거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이익보다는 명예를 더 여기서 큰 명예까지 하긴 그렇겠지만 야 인간이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겠나 뭐 이런 느낌이지 뭐 명예까지는 그렇지만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와 동시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분노 그리고 야 이거 내가 공공재에 대해서 나만 너무 생각하는데 딴 사람도 그럼 서로 뭐 실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 게히티 교수가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 게히티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이게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 볼게요. 무임승차를 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네, 세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무임승차한 사람이 발견됐어. 그러면 징벌을 가할 수가 있어요. 징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게임을 해보니까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는데 아유 이거 사람들 봤더니 결과를 알려주는 거야. 저 사람이 무임승차하려고 했네요. 등등등.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벌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벌점을 부여해서요. 다음 라운드에서 그가 얻게 되는 돈은 그 사람이 그에게 가해진 벌점에 비례해서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도 일정한 금액을 포기. 그러니까 이게 징벌을 가하게 되면 무임승차자는 어떻게 돼요? 무임승차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승차자는 약간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근데 징벌, 점수를 준, 벌점을 준 그 참가자도 손해야. 이해 가시죠? 나도 손해야. 벌점을 준 사람도 손해야. 아니 제가 손해지만 나도 손해보면서 쟤를 페널티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아니 내가 굳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벌점을 받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실제 해보니까 저렇게 못된 애는 제가 피해를 보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징벌을 해야겠습니다. 권선징악 뭐 이런 건가 보죠? 자, 그래서 자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퍼 게히티가 실험을 해본 결과는 우리 예상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징벌은 무임승차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징벌을 가할 수 있게 만든 실험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재에 투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노를 이제 자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서 괜히 내가 무임승차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무임승차를 자제한다라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실험이 구성원의 숫자가 몇 명 없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성원의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 그치? 설마 내가 한 거 모르겠지? 익명성 속에 숨어가지고 징벌을 가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등등 거기 보면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 관련한 최근에는 이걸 이제 실험 경제학 해가지고요. 옛날엔 막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AI식의 그런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데 AI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관심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공재 다른 측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